우리가 어떤 그 밀폐 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는 딱 두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산소가 어느 정도 있는지, 산소 농도를 측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유해한 가스든 무해한 가스든 가스가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이 가스가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환기를 강제적으로 시킨 다음에 보호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2인 1조를 작업을 하고 안전카리를 배치해야 되거든요. 네.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안전은 정말 타협할 수 없는 아주 우리 귀중한 생명을 지키는 또 최고 가치라는 것을 정말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이송규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 이 맨홀에서 일하던 작업자가 또 숨지고 말았습니다. 관련 뉴스 먼저 보시겠습니다. 불과 10여 분 사이 20mm 폭우가 쏟아진 서울 강서구. 이 지역 도로 맨홀 아래에서 40대 작업자가 빗물에 휩쓸렸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이 작업자를 비롯한 5명이 하수관 보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등촌역 인근 맨홀에서 작업 중이던 남성은 하수관로를 타고 떠내려가 약 1시간 만에 가양 빗물 펌프장에서 발견됐습니다. 사고 지점에서 1.4km 정도를 떠내려간 겁니다. 발견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가양 빗물 펌프장이 있으면 지하 2.5m 지점으로 내려가서 수심이 또 4m 정도 깊이에서 발견됐습니다. 안전등을 관리하는 감리 담당자는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수 작업을 발주한 강서구청은 담당자가 관리하는 공사장이 여러 개라서 한 현장에 상주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 오는 날엔 작업을 하지 못하게 돼 있고 작업 전 구청 승인도 받아야 하는데 이번엔 사고 이후에야 작업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엔 서울 금천구 맨홀 안에서 70대 작업자가 질식해 숨지는 등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맨홀에서 작업 중에 숨진 노동자는 6명에 달합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네, 왜 하필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 이 맨홀 안에서 작업을 했을까요? 하수관 보수를 하려고 했다는데 쉽게 납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고 당시 10여 분 만에 20mm의 폭우가 쏟아졌다고 하는데 작업하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의 비였는지 그때 당시 사고 경위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며칠 전이죠. 25일입니다. 월요일 날. 지금 여기에서 하수관 배수 공사를 했다 하잖아요. 거기 하면서 작업자가 그 물에 떠밀려서 빗물 펌프장에서 발견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우리가 맨홀에 보면은 맨홀의 용도가 그거거든요. 사람이 들어간다고 해서 맨홀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왜 들어가냐면 보수나 이런 공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그 맨홀에 어떤 맨홀들이 있냐면 우리 전기나 어떤 전선, 배선들 있죠. 이 공사를 땅에 묻어 놓으면 뭐가 문제가 있을 때 맨홀을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전기 공사하는 데는 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되냐면 우리 하수도관 있죠. 오수. 거기에 보면은 맨홀 위에 보면은 오수라고 써 있고 어떤 게 보면은 우수라고 써 있고 그러거든요. 네. 오수는 어떤 하수도관. 집에서 나온 하수도관이 통해서 어떤 큰 관을 통해서 하수 처리장으로 가거든요. 여기는 정확히 표현을 하면은 하수도관 공사가 아니고 우수관. 우수관이었나요? 네, 우수관 네. 공사를 한 다음에 왜 우수관 공사라 볼 수 있냐면 이 사망자가 어디서 발견됐냐면 빗물 펌프장에서 발견됐거든요. 네. 빗물이 우수관을 통해서 마지막에 빗물 펌프장, 이 빗물을 모아놓은 다음에 강이나 바다로 펌핑해주는 그게 우수 펌프장이거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그 전에 우수관 보수 공사를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갑자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mm가 와버렸거든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호우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하면 실시간에 60mm 이상이면 호우주의보가 발령돼요. 근데 여기는 10분 만에 20mm잖아요. 네. 엄청난 비가 많이 왔다는 얘기죠. 그러는데 이 작업자는 비가 오지 않을 때 맨홀에 들어가서 어떤 우수관, 빗물 배관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보수를 하는데 갑자기 빗물이 이 관을 통해서 순식간에 내리잖아요. 우리가 비가 내리는 것은 시간당 강수량을 표시하잖아요. 시간당 뭐 10mm, 20mm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근데 빗물은 쌓이는 곳 있죠. 네. 낮은 곳에서는 시간당이 아니고 초당
뭐 1m, 2m 이렇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결국 이 작업자는 어떻게 해서 사망했냐면 작업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빗물이 밀려오니까 거기서 탈출을 못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나머지 4명은 탈출했었고요. 그런 아주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엄청난 양의 비가 오는 상황에서 분명 안전상의 문제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뉴스에서 여러 가지 안전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이 기본적인 안전 매뉴얼이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인 안전 매뉴얼이 아주 촘촘하게 잘 돼 있어요. 네. 잘 돼 있는데 서류상으로는 잘 돼 있는데 현장과는 너무 괴리가 있다는 얘기죠. 어떤 세부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취약 시기 건설 현장 안전 작업 지침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거기에 장마철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시하면은 지금 나와 있죠. 집중호우로 지하 구조물 내부로 빗물이 유입되거나 유입 우려 시 사전에 작업 중지를 하고 근로자를 출입 통제를 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사전에 지금 분명히 이 상황에서는 호우주의보나 호우특보가 발령이 됐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매뉴얼이 잘 돼 있는데 실제는 적용이 안 된 이런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장마철에는 근로자 출입이 통제가 됐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지켜지지 않아서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경북 청도에서도 7명의 사상자를 낳은 열차 사고, 또 안전 규정을 어긴 사항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 보시고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안전모를 쓴 작업자들이 선로를 따라 일렬로 걸어갑니다. 잠시 뒤 같은 방향으로 무궁화호 열차가 지나갑니다. 이 열차는 작업자들을 그대로 치면서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과 국토부, 고용노동부 등은 오늘 오후 사고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사고 당시 작업자들에게 열차 경보장치 4개가 지급됐는데 일부는 파손된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 당시 작업자들은 선로 바깥쪽으로 이동하다 비탈면의 폭이 좁아지는 구간에서 선로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사고 지점은 곡선 구간인데다 수풀이 우거져 시야를 가리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코레일이 하청업체에 애초 계약하지 않은 업무를 추가로 요청한 사실을 파악하고 관련 경위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로 숨진 하청업체 직원들은 모두 30대로 각각 올해 입사한 신입사원과 외아들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대표적 위험사업장인 철도사업장 사고를 발본색원하겠다며 코레일이 일회성 면피식으로 넘어가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박준입니다. 네, 올해 입사한 신입사원이 이런 사고를 당했다니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번 작업자들도 이 폭우로 인해서 파손된 철도 비탈면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동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일단 사고 경위부터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저기도 지금 이달 19일이거든요. 19일 날 지금 경북에 있는 그 청도군의 남성현역이라고 경부선역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역 주변에 지금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옹벽이나 경사면이 어떻게 무너진지 없는지 안전 점검을 하기 위해서 작업 중에 지금 7명이 투입이 됐었는데 네. 그중에서 지금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지금 부상을 당한 정말 큰 이런 안타까운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열차가 오는 걸 지금 예방을 하기 위해서 지금 뉴스에서 나왔었잖아요. 방송에서도. 경보장치를 소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보장치 4개를 소지를 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은 지금 2개가 파손됐다는 얘기거든요. 네. 경보장치가 작동이 안 됐는지 아니면 경보장치를 소지를 했었는데 이 경보장치를 뭐 오프 상태로 해서 했는지 이것도 좀 조사해 봐야 될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경보 장치가 또 파손돼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리고 작업자들이 선로에 진입한 7분 뒤에 사고가 발생했단 말이죠. 역사에서는 열차가 몇 시에 도착할 거란 예상 시간이 있었을 텐데 애초에 안전 점검 자체를 무리하게 강행한 정황은 따로 없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은 정확한 그 규정 명칭이 열차 운행선로 지장 작업, 지장이 되는 지장 작업에 업무 세칙이 있어요. 네. 여기도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안전 요원을 1명을 배치해야 되고 또 위험한 구간에 대해서는 열차가 출입하는 그 입구 또 양쪽에 있지 않겠습니까? 2명을 안전 배치를 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잘 돼 있었는데도 지금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업체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코레일로 긴급 공문을 보냅니다. 네. 왜냐하면 갑자기 지금 비가 왔기 때문에 철로 주변에 경사면이나 이런 옹벽들이 문제가 있는지 점검을 하라는 공문을 보내거든요. 그 공문에는 언제까지 하라는 기한도 나와 있겠죠. 네. 그러면 그 철도 공사에서는 작업을 빨리 실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는데 작업 대체 인력들이 부족하니까 어떤 작업 인력을 했냐면은 이 업체는 어떤 업체냐면은 터널이나 교량을 점검하는 업체예요. 네. 그런데 그 업체 직원들을 긴급하게 옹벽에 점검하는 걸로 투입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나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특히 이제 지금 국토부에서 현장 점검을 하는 그 공문 내용을 보면은 근로자들의 이동 통로, 노면 뭐 불균을 하고 뭐 비탈 사면 있지 뭐 조사 이런 조치들이 좀 필요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됐는지 여러 가지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하청업체에서 다른 지역을 점검하던 직원들을 사고 현장에 투입한 것도 이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게다가 이 작업자들이 선로 옆에 노반으로 이동하지 않아서 또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사고 지점이 곡선 구간이라서 숯불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이 작업자들이 열차가 오는 것을 왜 피하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노반이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제일 위에 철로가 있잖아요. 11자 철로가 있으면 그 밑에 그 나무나 어떤 시멘트로 받침대가 있죠. 가로 방향으로. 철로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침목이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침목이 있는 바닥면이 노반이에요. 그러면은 노반 위에 침목이 있고 침목 위에 철로가 길이 방향으로 있으면은 그 바로 옆에 우리가 자갈을 많이 쌓아놓거든요. 네. 뭐 굵지 않는 돌들을. 왜 이런 걸 쌓아놓냐면 어떤 진동이나 어떤 물의 흡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효과를 위해서 이런 자갈을 놓거든요. 그런데 작업자가 이 경사면이 돼버려요. 지금 그림에서 보면은 약간의 지금 경사면이 돼버리거든요. 네. 이 자갈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이동하는데 문제가 생기거든요. 좀 불편하죠. 특히 지금 여기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숲풀로 시야를 가리죠. 네. 특히 또 곡선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작업자가 먼저 알았을 때 아니면은 기관사가 먼저 알아서 브레이크 작동을 했을 때 이런 상황들이면은 피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자동차나 기차에 제동거리가 있어요.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브레이크를 작동시켰을 때 얼마만한 거리냐 간한정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승용차 같은 경우는 지금 시속 100km 정도 되면은 제동거리가 한 60에서 80m 정도 돼요. 굉장히 많죠. 네. 근데 우리가 제동거리를 어떻게 환산을 하냐면 지금 제동거리가 지금 승용차는 뭐 40에서 70, 여객열차는 600에서 800, 화물열차는 1km, KTX는 3km, 4km 이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럼 왜 저렇게 제동거리가 뭐냐면 우리가 운전자가 지금 어떤 상황을 보잖아요. 상황을 인식을 딱 하죠. 인식을 하면은 0.5초나 1초, 뭐지 하는 이 시간이 있죠. 이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게 이제 인지거리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브레이크를 작동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뇌에서 어떤 발로 간다면 여기까지가 또 신호가 0.5에서 1초 정도 있습니다. 여기는 반응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발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그 거리잖아요. 이 세 가지가 합해서 종합적으로 제동거리거든요. 그래서 70m가 됩니다. 승용차는 크게 보면. 그러면 지금 무궁화 열차죠. 무궁화 열차가 지금 평균 속도가 100km가 넘어요. 네. 그렇다 보면 제동거리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600에서 800m 된다는 얘기죠. 이 수치를 환산하면 작업자가 600에서 800m 이전에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대피하지 못하죠. 또 600에서 800m 이전에 기관사가 확인하지 못했다면 이건 밀고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객열차는 굉장히 중량이 무겁기 때문에 제동거리가 굉장히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철로로 인해서 일반 사람은 진입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네. 위험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지금 철로 작업하는데 위험한데 시각적으로 확인한다는 건 굉장히 늦습니다. 또 기관사도 늦고요. 왜냐하면 600m, 800m 점에서 사람인지 아닌지도 확인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은 너무 위험한 작업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사고가 날 만한 원인이 많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남성현역과 기관사 그리고 작업자 간의 무전 기록도 없었고 작업 계획서도 이상했습니다. 관련 뉴스 2개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화물차가 사고가 난 철길 위를 지나갑니다. 이 선로의 폭은 155cm. 이를 토대로 작업자들이 이동할 수 있는 2m 밖 공간을 따져보면 한눈에 보기에도 수풀에 가려집니다. 이런 상황은 작업 계획서에도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가파른 경사가 있으니 미끄러지지 않게 주의하라는 데 이어 발 디딜 수 있는 공간을 미리 확인하고 안전한 이동로를 확보하라고 돼 있습니다. 길이 좁고 험하니 각별히 주의하란 얘기입니다. 특히 열차가 지나가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작업장 이동 수칙을 보면 노반, 즉 이동로의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인접역과 무전을 통해 열차가 없는지 확인 후 이동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KBS 취재 결과 사고 발생 전 작업자와 인근역, 기관사 사이에 어떠한 무전도 없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사고 구간은 곡선이 많아 육안으로는 확인이 늦을 수밖에 없는데 열차가 지나간다는 사실을 누구도 미리 알리지 않은 겁니다. 작업자들이 열차 경보를 울리는 단말기도 4대 갖고 있었는데 이 중 3대만 켜진 상태였습니다. 선로 옆으로 작업자 7명이 일렬로 걸어갑니다. 코레일 소속 작업감독관 1명과 안전점검 외부업체 직원 6명입니다. 이들은 작업 책임자와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 열차 감시원, 기술자로 각각의 역할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열차 감시원과 기술자 등 2명이 당일에 교체 투입됐습니다. 사고당에 작성된 작업 계획서. 작업 2시간 전 10분간 안전교육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직접 서명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투입된 작업자 2명의 이름이 없습니다. 이 2명의 작업자 가운데 1명은 사망했고 또 다른 1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작업자 각각의 음주 여부와 피로도, 수면 시간까지 체크해 작업 적합성도 판정했는데 작업에 투입된 사람과 다른 사람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전교육 일지에 서명한 이름도 실제 작업자와 불일치합니다. 거짓 서명을 한 건지 안전교육 후 교체된 건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 교체된 작업자 중에는 열차 접근을 알리게 돼 있는 열차 감시원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관리 부실이죠. 들어가는 사람하고 거기에 써진 사람하고 틀리다면은 기본적인 그런 관리부터가 안 된 거죠. 코레일 측은 당일 작업자 2명이 왜 작업 계획서상과는 다르게 교체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이번 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네, 다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작업 계획서에 10분 동안 안전교육이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어떤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나요? 지금 우선 앞에서 지금 뭐 계획서가 나오잖아요. 네. 계획서는 잘 돼 있어요. 근데 실제하고는 계획서가 너무 달라버리잖아요. 지금 안전교육도 10분 돼 있다고 하는데 이런 위험한 곳에 정말 600m 이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사고 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곳이잖아요. 이런 곳에 10분을 교육하는 것도 교육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교육 시간이 너무 짧죠. 네. 그래서 교육하는 내용도 보면 당연한 것이겠죠. 이런 지금 600m 이전에는 꼭 확인해야 되고 지금 경보장치도 배치를 하게 되니 소지를 하게 되면 이것도 꼭 작동을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대가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었더라고 네. 지금 나오잖아요. 이런 현실들이 매뉴얼과 실제 현실이 너무 차이가 나버리니까 이게 지금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사고인지 정말 의문할 따름입니다. 네, 안전교육 매뉴얼도 이제 실제와 달랐고 이 안전교육 미흡도 사고의 중요한 원인이 네. 됐을 것 같은데요. 작업자가 모두 7명으로 이 작업 책임자와 기술자 외에 열차 감시원, 철도 운행 안전관리원, 안전관리자가 투입이 됐었습니다. 작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각자의 역할이 있었을 텐데 각자의 역할이 어떤 거였을까요? 지금 뭐 한두 명 작업을 하는데 이 안전을 위한 지금 총 그 작업자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화면에 지금 나오겠습니다만 제일 먼저 작업 책임자가 있거든요. 지금 화면에 나오죠. 저 작업 책임자는 지금 옹벽이나 사면에 지금 경사면이 안전한지를 총괄하는 현장 소장입니다. 네. 이제 저 책임자가 총괄이 이제 책임자죠. 그 다음에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가 또 한 명 있어요. 이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는 어떤 소속이냐면 철도청 소속이면서
차가, 기차가, 열차가 언제 오는 것을 철도역과 서로 지금 계속 소통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는 안전관리자가 또 한 명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별도의 또 안전관리자가 한 명 있죠. 이 네. 안전관리자는 지금 시공사 소속이에요. 시공사에서는 총괄 책임자 있죠. 한 명하고 안전관리자 한 명이 또 있습니다. 또 열차 감시원이 2명 있어요. 지금 열차가 작업하는 공간이 있겠죠. 그러면 양쪽에 양 끝단에 열차가 정말 오는지 안 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열차 감시원이 2명 있습니다. 마지막에 참여 기술자 있죠. 이 2명이 실제 뭘 하냐면 우리가 하고자 했었던 옹벽이나 사면에 안전점검을 하기 위한 거예요. 네. 저 2사람이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 5사람의 어떤 인원들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많은 관리자와 감시원이 있었음에도 사고가 났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이 사고 당일에 열차 감시원과 기술자가 교체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업 계획서 상에는 실제로 투입된 2명의 이름이 없었고 이 2명의 작업자 중에 1명은 사망했고 1명은 중상을 입었는데요. 이런 정황들로 볼 때 추정되는 게 있으실까요? 정말 지금 뭐 어떤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작업은 지금 7명이 하고 있는데 서명은 6명이 했고 또 1명은 서명 안 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명은 또 갑자기 대체 인력이에요. 네. 어제 교육받고 모든 준비했는데 오늘날 갑자기 아침에 지금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사망자는 또 6개월 이내 또 30대 젊은 이런 그 작업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총체적으로 잘못됐었는데요. 저는 또 어떤 것도 보냐면 지금 우리가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보면은 그 작업자들의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있어요. 네. 취약계층 근로자라면 어떻게 되냐면 보통 사고가 많은 산업재해가 많이 나는 이런 취약계층 근로자들은 취업한 지 6개월 이내 신입 근로자들이에요. 네. 그리고 60세가 넘은 고령자들이거든요. 이 고령자들은 또 별도로 또 관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전반적으로 획일적인 안전 관리를 했다고 보지만 이런 획일적인 안전 관리도 지금 앞뒤가 안 맞게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 공사 현장에 작업 인원도 안 맞고 작업자도 안 맞고 작업자가 아닌 사람이 어찌 보면 현장에 있으면서 작업하면서 사망한 그런 꼴이 돼버렸거든요. 네. 지금 공기업에서 지금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새로 들어온 첫 번째 지금 산업재해거든요. 그러나 지금 대통령께서는 산업재해에 대해서 강력히 지금 네. 주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나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아닐 수 없는데요. 그리고 코레일 수칙에도 이동 공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역사와 무선 통신을 통해서 열차가 오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전 기록이 전혀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확인을 안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지금 기록이 없다는 얘기는 지금 뭐 못했거나 지금 안 했거나 그거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뭐 이상이 있으면 철도가 뭐 얼마나 지금 기차가 오는지를 확인하도록 다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2명이 작업하는데 5명이 안전 요원이나 다름없죠. 네. 전부 부수적인 서포트 요원이 있는데 이들 중에 전부 있었던 게 무용지물이에요. 차라리 이 5명이 없어버렸으면 아예 2명이 더 불안하니까 더 안전을 더 책임지고 더 열심히 안전에 대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작업자들은 안전 요원이 5명이나 있으니까 어떤 안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자기 작업에만 몰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이런 현상들이 어떤 그 제도나 이런 것들이 현장과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라리 없는 몽환 또 못하다. 무용지물이었다라고 지금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런 관리 소홀 문제나 사고 같은 게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고들도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번 사고로 코레일 사장도 이 책임을 통감하면서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위반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 검토가 되거든요.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은 그거거든요. 지금 산업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망자 1명 이상이 나타나면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지금 화면에 보면 저게 있거든요. 산업안전보건법 있고 중대재해처벌법 있고 형법에 과실치사죄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된 지가 2002년 1월이거든요. 몇 년 되지 않아요. 네. 근데 그 전에는 어떤 거 있었냐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하지 않았을 때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적용 대상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 한 7, 8명이 있거든요. 안전에 관리되는 그 담당자들이. 네. 이 담당자들이 지금 책임을 가해서 지금 적용 대상이거든요. 안 되면 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의 지금 벌금을 내도록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강화를 해도 안 되니까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한 겁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담당자 처벌해서 안 되니까 그러면 경영 책임자, 대표를 지금 처벌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강력하죠. 그 책임자, 그래서 적용 대상은 경영 책임자, 대표하고 또 그 회사를 움직이는 법인이에요. 지금 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철도공사 대표하고 또 철도공사 법인이죠. 이 두 개를 지금 적용 대상인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양벌 규정이에요. 대표도 책임을 과할 수가 있고 또 법인에도 이게 동시 또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대표한테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상의 벌금을 내고요. 법인한테는 뭐 어떤 징역을 할 수 없으니 50억까지 벌금을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양벌이 아니고 병과 지금 뭐가 되냐면 벌금과 징역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네. 또 이런 강력한 법입니다. 이 법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고요. 또 마지막에 형법의 과실치사죄도 있죠. 업무상 과실치사나 중대과실. 지금 이렇게 강력한 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나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대표와 법인을 상대로 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또 다른 사항들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거든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관리 담당자가 책임을 다 했느냐 안 했느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이제 가장 관건입니다. 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다는 얘기는 이거는 이제 처벌이 안 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뭐 여기에 전혀 해당이 되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자살을 하려고 한 거예요. 네. 그랬을 경우에는 작업자가 이를 핑계대고 자살을 하려고 했을 경우에는 그럼 중대재해처벌법에 어떤 경영자나 어떤 법인이 처벌받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건안전 의무를 정말 명확하게 했지 않느냐. 유무 이걸 따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타난 자료상으로만 보더라도 지금 안전보건 조치 의무는 굉장히 미흡하거나 미비하다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네요. 네,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 했는가 여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남 춘천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3명의 작업자가 숨지거나 중태에 빠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뉴스 보고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굴착기가 샌드위치 패널을 뜯어냅니다. 구조대가 진입할 수 있도록 쓰러진 탱크 위치를 옮깁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레미콘 공장의 간이 탱크에서 3명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2시간 만에 탱크 안에 쓰러져 있던 3명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2명은 숨지고 1명은 중태입니다. 사고가 난 곳은 사람 1명이 들어가기도 입구가 비좁은 탱크인데요. 이 때문에 소방관들의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구조가 지연됐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곳은 콘크리트 호나에 쓰는 화학약품 저장 탱크로 당시 탱크 내부에서 청소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작업이 끝나도 담당자가 밖으로 나오지 않자 공장장 등 다른 임직원 2명이 잇따라 탱크 안으로 들어갔다 함께 질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 몇 시간 뒤 구조당국이 저장 탱크에서 측정한 황화수소 농도는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58ppm. 사고 당시 농도는 이보다 더 높아 제대로 숨을 쉬기 어려운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경위와 함께 작업 전 환기와 보호구 지급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네, 사람 1명이 들어가기도 힘든 이 화학약품 탱크 속에서 작업자들이 청소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건데요. 일하다가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새 정부가 국정 초기부터 말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먼저 사고 경위부터 짚어주시죠. 네. 21일이죠. 전남 순천의 레미콘 공장에서 어떤 탱크 안에서 작업하다 사망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탱크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도 어떤 폐기물들이나 어떤 슬러지, 남은 찌꺼기들이 이제 부패하거든요. 이때 나타나는 게 황화수소예요. 네. 황화수소는 유독가스거든요.
그래서 유독가스의 중독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황화수소가 있었는데 질식했다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질식은 뭐가 되냐면 산소가 없는 상태를 질식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냐면 좀 질식보다도 그 황화수소의 독성 있죠. 이거에서 중독이 돼서 사망됐다라고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작업을 3명이 했었죠. 네. 이런 위험 작업을 하면 2인 1조 이상으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뒤따라 들어가죠. 2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시 또 3사람이 또 달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람은 뭐 사망이 나고 중대에 빠졌는데 지금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가 되냐면요. 지금 이 탱크 안에 어떠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전 관리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안전부주의하고 안전무지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길을 건널 때 뭐 50m, 100m를 횡단하는데 꼬마 3살짜리가 건너는 것은 안전무지거든요. 그래서 웃으면서 건너요. 근데 그 위험한 상황인데도. 근데 안전부주의는 다른 사람이 하면 위험한데 나는 하면 안전하겠다는 안전부주의인데 여기는 안전부주의보다도 저는 안전무지입니다. 잘 몰라요. 결국 우리가 불나방에 불이 들어가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들어가잖아요. 여기도 하고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전교육에 의해서 깨우쳐줘야 되는데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안전무지에 따른 참사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조 초기에 탱크 내부가 또 정상적으로 숨쉬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부 상태 그리고 기준치를 초과한 황화수소 얼마나 유해한 가스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독성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유해가스가 지금 황화수소거든요. 지금 폐기물이 부패하면서 발생한 이 가스가 독성인데 58ppm이면은 지금 여기서 이 현장이 그거거든요. 근데 네. 지금 상황이 나오죠. 황화수소 농도가 지금 10에서 20ppm, ppm의 단위는 100만 분의 1을 ppm이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100만 분의 10이나 20이면은 지금 눈에 자극이 되고 호흡기 자극이 돼 두통이 온다는 얘기예요. 네. 그만큼 독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뭐가 되냐면 100ppm이면은 이상이 되고 또 위에 두통이라든지 뭐 눈이라든지 그다음에 후각이 이런 마비되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여기 현장은 58ppm이었으니까 굉장히 독성이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독성 가스에 의해서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탱크 안에 독성 가스가 없으면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겠죠. 네. 근데 우리가 또 부패하면서 이산화탄소나 메탄가스가 나오거든요. 이건 독성이 없어요. 네. 폐기물 부패하면서. 그러면 독성이 없으니까 괜찮게 하고 들어가면 이것도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메탄가스나 이런 이산화탄소는 산소보다 무거워요. 그래서 발생이 되죠. 네. 그러면 탱크 밑에 쌓이잖아요. 그럼 작업자가 들어가면 그때는 산소가 없잖아요. 질식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 공기 중에는 산소가 21%인데 작업 현장이 18% 미만이면 작업을 중지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해가스가 없더라도 여기는 지금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유해가스가 없더라도 지금 다른 가스가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산소 농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랬을 때 지금 작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황화수소 때문에 작업을 해서 너무 안타까운 그 독성 환경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유해가스가 없더라도 질식까지 이어질 수가 있군요. 그리고 또 이 황화수소가 더운 날씨 때문에 평소보다 유해가스 배출이 더 심했을 것 같은데 그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 있죠. 여름에 좀 활동세 있고 좀 달리긴 하면 숨이 굉장히 가쁘죠. 이게 뭐가 되냐면 지금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산소가 팽창이 돼요. 팽창이 돼서 가벼우니까 위로 올라가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산소 분자의 개수는 적어지죠. 네. 산소 농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탱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겠죠. 지금 어떤 가스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데 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밑으로 가라앉죠. 안에 있는 산소가 있었다는 얘기는 더우니까 계속 이제 배출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날씨가 더우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산소 농도가 더 떨어지면서 유해가스에 더 어떤 매몰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날씨가 더우면 더울수록 더 이런 질식이나 유해가스 중독에 더 심한 요인이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각종 화학양품 취급하는 공장에서는 작업자들의 건강이랑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교육이 필수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규정이 돼 있고 실제로는 잘 적용이 됩니까? 지금 또 이것도 규정은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실제하고 이제 잘 지키냐 안 지키냐는 현장마다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런 탱크가 있으면 제일 먼저 그걸 해야 되겠죠. 어떤 측정을 해야 되겠죠. 네. 산소 농도가 얼마가 되는지, 아니면 유해가스가 또 얼마 되는지요. 작업할 때도 뭐 2인 1조가 돼야 되고, 또 보호 마스크 있죠. 산소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고, 또 안전 관리자도 있어야 되고요. 또 측정을 했는데 가스가 있었을 경우에는 이걸 또 강제적으로 송풍기로 인해서 환풍기로 인해서 환풍을 시킨 다음에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세칙들이 잘 지켜져 돼 있는데 잘 지키냐 안 지키냐가 지금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자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꼭 그 준수를 해야만이 어떤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교육도 잘 지키고 또 실효성 있는 교육이 잘 적용이 돼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초 안전 챌린지 순서인데요. 화학약품이나 유해가스에 노출되기 쉬운 밀폐 공간 작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 30초 안에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시작! 네, 우리가 어떤 그 밀폐 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는 딱 두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산소가 어느 정도 있는지, 산소 농도를 측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유해한 가스든 무해한 가스든 가스가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이 가스가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환기를 강제적으로 시킨 다음에 보호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2인 1조를 작업을 하고 안전 관리를 배치해야 되거든요. 네.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안전은 정말 타협할 수 없는 아주 우리 귀중한 생명을 지키는 또 최고 가치라는 것을 정말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우리 최고의 가치라는 좋은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이송규 협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